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 일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설명을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결국 여왕의 조문은 못하고 장례식장에만 참석했습니다.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게 조문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과 조율된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조문을 하지 못한 것이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외교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에 대해서 100점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있었던 조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기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이 영국 방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 장례식 미사에 참석하는지 여부가 중요했거든요. 19일 날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2시에서 3시경 그 사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시, 3시 약간 오후 때 시간에 도착한 정상에 대해서는 영국 왕실이 그 19일 날 조문록을 대신 작성하는 것으로 조문을 좀 가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왕실 측의 부탁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19일 날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 조문을 가름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19일에 있었던 장례식 미사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참석을 해서 당연히 다른 정상들과 함께 나란히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비치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00점을 주긴 좀 어렵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외교 참사니 외교 실패니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정쟁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조문을 간다라고 한다면 빈소에 가서 먼저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유족들을 만나 뵙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조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 외교를 표방하시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신 것일 텐데요. 사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 여왕의 모셔진 관에 대해서는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걸어서도 관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셔진 여왕의 관에는 참배를 하지 못하고 장례식에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문 외교를 갔지만 조문을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아니냐. 혹시 그 과정에서 외교적인 실책이라든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질 잘못된 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통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좀 더 사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조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으로서 보좌받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을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우리 측의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지각, 의전 실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문을 일단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히 소통을 해서 그래도 조문 외교의 의미를 다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점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18일 한 2시에 3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늦게 도착한 정상들과 함께 이제 19일 날 있었던 조문록 방문록을 대신 좀 써달라라는 왕실에 이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사실 전날에 이제 도착하신 분들 내지는 18일 오전에 도착하신 분들은 조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조정을 했었으면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조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 아마 외교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의 일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문을 참석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할 것은 아닌 것이 사실 영국에서
유럽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짧고 금방 가는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외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여야가 맞붙은 이슈 중에 하나가 영빈관 신축 문제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에 대해서 자신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오늘 여당에서도 이렇게 한 총리의 답변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을 다그치는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는데 일단 논의 과정이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878억 원이 책정돼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해서 없던 일로 철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영빈관 신축 그 예산안이 878억 원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 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878억을 책정하게 되었고 갑자기 예산안으로 왜 제출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철회하게 되는 과정들 이런 모든 논의 과정들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공적인 업무 절차가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정점을 찍은 것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안 예산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알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 총리 얘기로는 대통령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맨 위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미루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엔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이 과정, 그러니까 영빈관 신축이라는 878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총리가 모르고 계셨어도 무능한 것이고 알고 계셨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모른다고 하시는 것 자체도 지금 야당으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영빈관 예산과 관련된 절차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과 그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대답한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안을 제출하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 적절했는지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국회가 보기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절차다. 영빈관 예산 왜 올렸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태도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였던 만큼 대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사실 이제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실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그 밖에 업무에 대해서는 또 보고받아야 될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필요 자체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만약에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다소 좀 무책임한 듯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안을 영빈관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정부 질의한 이 과정들 자체가 매끄럽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까지 비판에 나선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은 대통령실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시스템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훨씬 신중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회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국회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서 그걸 예산안에 반영하는지 여부는 또 국회가 검토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나 절차 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총리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무들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에 열리는 이 국정감사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역시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내용 듣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신 것처럼 검찰 출신 김희재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고 한 장관은 이것은 정파적 접근이다라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혜재 의원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사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생내나 검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냐면 지금 수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항상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과연 공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법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제대로 되게 할 방침이 있는지를 물은 것인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특유의 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곤란한 질문이 오면 좀 주제를 논점을 흔들어서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지휘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되묻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김혜재 의원이 얘기가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건 정파적인 논리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단순 범죄 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은 그 서면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불성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허위사실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 그 팩트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을 했던 것은 확인이 되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야 됐을 것이거든요. 야당의 대표인데 그냥 허위사실 같은 발언을 했으니까 바로 기소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서면 응답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뭐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서면 대답도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까지 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맡겨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방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그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법 절차를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야당이 과도하게 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입니다. 네,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무부의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부당하게 축소된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법치주의 유린이다, 또 뭐 삼권 분린 유린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하려면은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똑같은 비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뭐 이 법안의 시행령이 법을 우회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다. 또 삼권 분립 위협한다라는 비판을 하기에는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법안에서 중이 등으로 바뀌는 그 문구 하나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시행령이 남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본회의 때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사실 이 법안이 가지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위험성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들고 와서 중이 등으로 바뀌었고 시행령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한다는 비판은 사실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특유의 합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좀 강하게 맞받아치는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의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려면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분명할 텐데요. 다만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탄핵은 그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검수원복 시행령 그 부분입니다. 결국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주의 체계에 위반되는 좀 위법적인 시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의회주의를 우회하려고 하는 어떤 시행령 정치를 막아야겠다라는 또 강력한 또 의지들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의 탄핵론을 어떻게 보면 내세움으로써 국민들께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호영 의원의 선출 못지않게 주목받은 부분이 역시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은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40%대의 득표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 40%에 대해서 반윤이 40%가 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도부의 책임을 물린다. 거기에 대한 심판 투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실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 전까지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무 정지가 이루어졌고 네. 그로 인해서 다시 비대위는 좌초되고 또다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의 지도체제, 지금의 어떤 비대위 체제에 대한 원내 의원들의 좀 뭐랄까요, 어떤 심판론 같은 것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아마 여론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럼 원내대표 선거에 이런 여론들이 반영이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원회가 언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네.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좌초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지금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입장에서 원내에 계신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발하는 것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까지 지도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모습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정신 차리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판 여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나눈 이 이준석 징계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전 대표와의 관계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에 좀 해법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절차들을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는 바로 그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적인 대화라든지 정치적 타협의 공간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조금 사이좋게 정치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내놓았던 판결문의 내용대로, 그다음에 당원 당규대로 지금 빠져 있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원 당규대로 따른 거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절차적으로도 매끄럽거든요. 사실 이렇게밖에는 사실 지금의 내홍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계속 비대위의 비대위라든지 계속 좀 무리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계속 법적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를 복원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 지난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다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법원의 판결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대위를 새로 꾸리는 과정을 본다면 다시 최고위로 복원하거나 뭐 보궐선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뭔가 당을 바꾸는데 그 당의 모든 동력들을 이용해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상태라면 사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시 예전 최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된 뒤에 유상범 의원이 당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뭐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유 의원의 주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단 28일 날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 결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유상범 의원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윤리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1차 징계가 나왔던 그 시점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나왔거든요. 당시 윤리위가 징계를 하는 데에 내세웠던 이유는 사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윤리위는 품위손상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는 명목이었는데 사실은 다시금 2차 징계에 있어서는 수사 결과랑 연동을 해서 마치 수사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애초에 1차 징계에서 나왔던 그 이유가 그 명분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2차 징계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번 2차 징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 양두구육을 비롯한 뭐 신군부 이런 좀 거친 언행들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어떤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보장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발언을 딱 문제 삼아서 당대표를 사실상 제명할 수 있는, 당대표를 내쫓을 수 있는 정도의 무거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일단 유상범 의원이 어제 본인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이전인,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평의원이던 시절에 의견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윤리위원으로서 다른 의원에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윤리의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당시에는 8월 13일 당시에는 평의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윤리위의 규정을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규정에는 그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는 그 절차 가운데서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평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징계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윤리위원회가 아닌 다른 외부자가 이런저런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윤리위원회의 또 다른 규정 중에 하나는 이런 징계 절차가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상범 의원께서는 당시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계셨는데 이런저런 절차의 내용들을 사실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윤리위에서 이뤄지는 징계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인정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윤리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도 위원장의 의견에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다른 중징계, 그러니까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6차 가처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상범 전 윤리위원회 이런 문제가 공개됨으로써 그 가처분을 청구할 어떤 명분도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은 두 가지를 측면에서 보는데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아도 이 유상범 의원의 그런 어떤 문자, 그래서 그 윤리위원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상황 자체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징계를 어떻게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